지금부터는 도성의 방어 체계와 또 전체적인 방어 체계를 시기별로 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 통치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 첫 번째 도성은 이 졸본입니다. 졸본. 지금의 중국의 이 압록강의 지류인 혼강에 있는 환인분지에 해당합니다. 아까 봤던 오녀산성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오녀산성이 있고요. 그래서 졸본이 어디냐?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광개토항-능비를 종합을 해보면은 산 위에 성이 있고 그 동쪽에 졸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녀산성은 산 위에 쌓았다는 산상의 성이고 졸본은 요 산상의 성 동쪽 홍강가 요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충 오녀산성 여기 있고 요 홍강가 요게 있지 않았을까. 마침 재미있게도 요 지역에 고구려 초기의 고분군인 고려묘자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홍강변에 평상시에 거점을 구축하고 그리고 요 해발 820m 되는 산 정상부에 이 비상시에 방어용 산성을 구축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초기부터 고구려인들은 도성의 방어 체계를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형태로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이 평상시 거점에 성곽을 축조했을까 안 했을까의 문제입니다. 왜? 성벽이 여기서는 확인된 적이 없고요. 지금은 환인댐에서 수몰이 돼서 확인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성곽은 축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 자체가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굳이 별도의 어떤 방어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적군이 침입하면은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서 방어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는 평상시 거점에는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졸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냥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예, 이건 일제 시기에 찍었던 이 오녀산성의 모습이고요. 예, 오녀산성에서 내려다본 환인분지의 모습입니다. 압록강 중상유지가 산간지대라고 하지만 환인분지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넓은 들판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려 건국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녀산성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산성의 분류 중에서는 산정식 산성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어를 위해서 쌓았던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준하고요. 이게 일제 시기에 올라갔던 이런 길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삭도를 만들었다가 이 길도 계속 바뀌어요. 갈 때마다 바뀌어요. 예. 이렇게 바뀌었다가요. 또 얼마 전에 가니 또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예. 갈 때마다 바뀌는. 그래서 이것도 역사일 것 같아요. 예.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마가 따로 있어요. 예, 가마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이제 일선천이라는 또 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산 정상부에 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산성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일제 시기의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대체로 서기 1세기 중후반에 이 졸본 지역에서 압록강 본류 연안인 이 국내성, 지금의 지반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지반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압록강이 있고 남쪽에 북한이 있고요. 주로 이제 압록강 북쪽에 이렇게 고구려 이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요 평지성인 국내성과 이렇게 산성인 이 환도산성, 산성자 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내성으로 천도한 다음에도 이렇게 평지성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논란은 요 국내성을 언제 쌓았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09년에서 10년에 발굴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국내 성벽 자체는 4세기 전반에 쌓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 졸본에서 국내로 천도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아무리 늦게 보는 학자도
2세기 말에는 천도했다고 보거든요. 100한 수십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천도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 아까 봤던 그 이 졸본이라고 제가 비정했던 홍강유역하고 입지 조건이 제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성구 일대에 성곽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 거점을 구축했다가 요거랑 요거를 세트로 사용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3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 국내성을 거점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도성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국내성의 이 북벽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환도 산성의 모습입니다. 환도 산성. 그래서 이렇게 평지성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도성 방어 체계를 최종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압록강이고요. 여기 이렇게 통과합니다. 여기에 국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제 시기의 사진이고요. 역시 여기 국내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국내성 북벽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북벽 바깥에 이렇게 이제 해자가 있었던 그 흔적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메워져 가지고 해자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요거는 서벽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과거에,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답사 갔던 9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93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2000년 이후에 주변을 정비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벽의 모습이고요. 예. 남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민가들이 그냥 이렇게 막 있다가 지금은 다 철거해서 정비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치성을 이렇게 이제 이 1910년대에 작도한 도면은 이렇게 치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겉으로 드러난 치성은 없습니다. 서벽 쪽에 딱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치성의 기초가 묻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루 시설들도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예. 아까 해자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지, 그리고 이제 서벽 하단에서는 성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배수로 시설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성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온전하게 복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환도산성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 모습이고요. 예, 전경이고요. 이건 인공사진, 위성사진입니다. 요 라인이 대체로 이렇게 갑니다. 헷갈리실 텐데 요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갑니다. 자, 성벽의 모습이고요. 예. 이 엄마지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수지인데요. 처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어느 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이게 평평하게 없어졌어요. 다 메워버렸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갔더니 이걸 또 파서 복원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이제 예쁘장한 은마지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수지 시설이고요. 예. 자, 이런 국내성 시기에 이제 전체적인 이 군사 방어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대략 한 3세기부터 평양 천도하기 전인 427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요 집안이 고구려 도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도성이고.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쪽 요동 지역에 이 중국 왕조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왕조의 세력을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문헌 사료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1, 2세기 단계에는 한나라 군대가 그냥 곧바로 도성까지 쳐들어와요. 예. 그리고 고구려도 한나라군을 방어할 때 뭐 성곽에서 전투를 하고 이런 게 하나도 확인이 안 되고요. 험해한 지형을 활용을 해서 뭐 적군을 유인해서 방어를 했다, 이런 기록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1, 2세기 단계에는 도성 이외의 성곽들을 얼마나 쌓았을까? 아마도 거의 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도성 정도만 쌓다가. 근데 3세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도성하고 그다음에 이 국경지대하고 그 사이인 이런 지역에서 전투하는 장면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244년에 조위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1차 전투에서는 고구려가 이깁니다. 비류소가에서 일어났던 1차 전투에서는 이깁니다.
그리고 양매까지 퇴각하는 조위군을 추격했다가 거기서 패배를 하고 결국 도성을 함락당하는데요. 그러면 국경과 도성의 사이 지역인 비류수 지역에서 고구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세기 단계가 되면은 이 도성 외곽에, 여기 노령산맥이거든요. 이 노령산맥 일대의 교통로를 막는 이런 방어 차단 시설들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압록강의 지류인 이 혼강의 양안으로 성곽들을 축조를 해서 적군을 방어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축했던 성이 이와 같이 전소산성인데 산정식 산성들입니다. 산정식 산성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계만 하더라도 지방 지배를 목적으로 성곽을 축조하는 게 아니라 군사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정식 산성을 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 압록강 유역을 벗어나서 이제 혼하유역인 소자나 혼하유역, 또 이렇게 태자하 라인들, 또 압록강 하류강면, 이런 쪽으로 이제 성곽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성곽을 쌓았던 곳은 이 소자하고 호나 이 라인들입니다. 이 라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들은 광개토항 능비에도 이 그 성의 이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신성이라든지 남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이게 이제 이 신민에 있는 오룡산성인데요. 이와 같이 골짜기를 감싼 포곡식 산성들이에요. 산성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대체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으로 가면서 초기에 이른바 이 나부체제라는 것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속 지역에도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는 지방제도들을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는 성이 군사 방어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지방 지배를 위한 거점의 기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정식에서 점차 뭘로? 지방 지배의 거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국경지대까지 성곽을 쌓아서, 그래서 실제 4세기 이후에는 주로 이 중국 왕조들이 고구려를 침공하거나 전투를 할 때 보면은 뭐 최종적으로는 342년에도 이 전현의 군대가 고구려 도성까지 함락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투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경지대부터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4세기 이후에 고구려가 국경지대에도 군사방어 체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성기의 군사방어 체계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게 완비된 게 아니라 가장 초기에는 도성의 평상시 거점과 산성을 세트로 하는 방어체계가 구축되고, 그다음에 3세기 단계에 홍강 유역에 이 도성 외곽에 이제 방어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4세기 이후에 국경지대에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군사방어체계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양성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성으로는 427년에 천도를 합니다. 근데 평양성으로 427년에 천도한 다음에 다시 586년에 장안성으로 천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86년에 천도했던 장안성이 바로 지금 북한의 평양시가지입니다. 평양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평양시가지, 요게 이제 586년에 천도했던 장안성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427년에 천도했던 평양성은 어디냐? 그건 대체로 대성산성과 그 주변에 있는 안학궁 또는 이 청안리 토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성을 427년부터 586년까지를 정기평양성, 586년 이후를 후기평양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정기평양성의 경우에는 이 주서라는 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도성 체계 자체가 평상시 거점과
비상시 군사용 방어 이 산성으로 구축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성 시기에 도성 체계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상시 군사 방어성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성산성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 거점에 대해서는 대성산성 남쪽에 있는 안학궁설과 그 다음에 여기 청암리 토성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학계와 남한 학계의 상당수 학자들은 이 안학궁이 평상시 거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일본 학자와 저를 비롯한 좀 일부의 한국 학자들은 좀 안학궁은 고구려 성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암리 토성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도성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게 대성산성이고, 이거는 북한에 있는 그 평양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대성산성이고 여기 안학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안학궁 주변에 이미 고구려 시기에 이렇게 많은 시가지들이 조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암리 토성자리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평양 시가지입니다.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 안학궁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뭐냐? 안학궁이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궁입니다. 근데 규모는 이 국내성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성이 둘레가 한 2.7km 되는데요. 안학궁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 한 2.5km 정도 된다, 둘레가. 그래서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국내성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왕궁도 있었고, 귀족 저택도 있었고, 관청도 있었고, 일반 민가도 있었고, 그러해요. 근데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그런 국내성지에 맞먹는 규모가 통으로 왕궁으로 변했다?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학궁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성벽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성벽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경복궁의 궁장과 같은 그런 왕궁의 이 담장, 궁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이 안학궁지 하부에서 고구려 시기에 석실봉토분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학궁은 고구려시의 석실봉토분을 메우고 그 위에 건물을 조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석실봉토분을 서기 한 2세기에서 3세기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대체로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기원은 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점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올려도 5세기보다 올려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안학궁은 조금 고구려 이 전기평양성의 이 평상시 거점으로 오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청암리 토성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절터만 확인되었지 왕궁이나 관청이나 이런 시설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규모 자체가 둘레가 한 5km 좀 됩니다만은 구릉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용 면적은 또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암리 토성 내부에 도성의 모든 이 백성들이나 시설들을 수용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편소에는 이러한 절터가 확인되었고요. 자, 그리고 586년에 이 지금의 평양 시가지로 이제 천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료에 나오는 장안성인데, 자, 지금까지는 초기 이래 고구려 도성의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평지의 거점 또는 성곽을 축조하고, 또 적군이 침입했을 때는 피난할 수 있는 방어용 산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후기 평양성, 장안성은 그 두 개를 아예 합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성곽으로 구성된 일종의 복곽식 성곽인데요. 외성은 평지에 있습니다. 중성도 평지와 구릉을 겸하고 있고요. 내성으로 가면서 구릉이고, 북성은 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평양성은 평지성과 구릉성과 산성이 결합된, 그게 일체화된 성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양성, 후기 평양성을 유형 분류할 때도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평산성 이렇게 불립니다. 평산성. 예.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평산성이라는 새로운 성곽 유형을 창출해낸 거죠. 창출해낸 거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 후기 평양성, 장안성은 고구려 도성 방어 체계가 발전해 온 최종 결정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평상시 거점에 집도 있고, 그죠?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은데 적군이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죠? 그걸 감싸고 계속 지킬 수 있으면은 그만큼 경제적인 이 손실이 적을 텐데.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이러한 평산성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대동강과 대동강의 주류인 보통강이 성벽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모란봉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 대동강과 보통강이 천연 해자의 역할을 하고, 북쪽의 모란봉이 천연 병풍의 역할을 하고, 그 안쪽에 성벽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건축 기술도 발달시켜 왔습니다만은 어떤 그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곽을 축조했던 고구려인들의 지혜가 온축되어 있는 그런 성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기 평양성은 고구려 마지막 도성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진 성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평양성 자체에 고구려 역사가 온전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외성의 성벽의 모습이고요.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2005년에 갔을 때 찍었던 외성의 성벽 모습이고요.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무슨 가사에도 나오죠, 그죠? 유행가에 나오는 부병루와 하는 거. 부병루와, 요게 부병루고요. 대동강이 이제 얼어있던 대동강의 모습입니다. 예. 북성에 있는 이 사찰 모습이고요. 예. 요게 이제 을밀대의 모습입니다. 을밀대 이렇게 올라가는, 북성에서 을밀대 올라가는 그 길 같아요. 그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 평양성에는 이제 이 성곽을 쌓으면서 이 동원했던 이 축성 책임자들, 또 축성 구간, 이런 걸 표시한 이 각자 성석, 각자 성돌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는 평양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 성돌인데요. 이건 현장에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게 확인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후기 평양성의 축성 과정을 저희들이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양성의 정문인 대동문의 모습이고요. 예. 자, 이런데 평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는 평양천도 이후에 서북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성곽들을 축조를 했습니다. 예. 요게 대동강이고요. 요렇게 청천강이 있고요. 그죠? 요렇게 예성강이 있고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게 재령강이 있고요. 요렇게 예성강이 있고. 그래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멸악산맥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거대한 성곽들을 축조를 해서 서북한 지역을 지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성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양성이 있고, 평양성을 둥글게 감싼 방어 체계를 먼저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리 환자를 써가지고 환상의 위성 방어 체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위성 방어 체계 너머로 또 이렇게 외곽성들을 이렇게 축조를 해서 이제 2중, 3중으로 도성을 방어하는 시설들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에 멸악산맥에서 임진강 사이 이 지역에는 거대한 성곽들을 많이 축조를 했어요. 그런데 주목되는 현상은 이제 임진강을 지나면은 임진강부터 양주분지 한강유역까지는 이런 거대한 이 포곡지 산성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전부 다 규모가 작은 보루성들만 확인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 안성에서 도기동 산성이라는 요 산성이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강유역에서 이제 몇 개의 이 고구려 성곽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둘러싸고 현재 이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과연 한강유역을 제대로 지배했냐, 그렇지 않냐를 둘러싸고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특별전 도록에 뭐 좀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궁금하신 분은 도록은 좀 구입을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조금 투자를 하셔서 좀 더 보시고요. 아마 전시회 내용에도 좀 소개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구려가 이 요동 지역, 즉 이 중국 왕조들하고 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국 왕조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북방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에서부터 서북한 지역에는 거대한 성곽들을 많이 축조했지만은 한반도 중부 지역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위험도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대한 이 포기 산성들은 덜 쌓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확인되는 이러한 이 안성에 있는 도기동 산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진천에 있는 대모 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는 백제가 그 지역을 지방 지배할 때 활용했던 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사용했던 성들 중에서 고구려가 판단해서 재활용할 만한 성들을 취사 선택해서 재활용하면서 이 군사방어와 지방 지배를 도모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고구려의 어떤 그 이 국력을 전략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지, 이게 고구려가 한강유역 자체를 제대로 지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가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소백산맥이 내려가고요, 요렇게 차령산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신라와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국경이 이루어져 있고, 백제와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해서 국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고구려가 소백산맥을 완전히 넘어서 지금의 영주 지역을 장악했거나 또 차령산맥을 완전히 넘어서 공주 지역을 장악했으면은 아마도 영주나 공주 지역에 군사 방어 시설들을 구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완전히 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소백산맥이나 차령산맥은 신라나 이 백제와의 국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산맥이라는 천연 장벽을 일종의 국경지대의 방어선언으로 삼으면서 남진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모색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요하에서부터 평양에 이르는 이 요동에서 서북한의 북부 지역에는 거대한 산성들을 굉장히 많이 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축조를 했습니다. 이걸 크게 분류를 하면은 요동 평원과 이 산지들이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 일직선으로 열을 이루면서 성들이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이제 제일 앞쪽에 있는 라인의 방어선이다라고 해서 전년방어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년방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동평원과 압록강 사이에 천산산맥이라는 산맥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 산맥을 통과하는 교통로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 교통로의 입구에서부터 통과하는 끝지점까지 이렇게 이제 또 교통로 라인을 따라 가지고 성곽들을 축조해서 교통로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종심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앞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그걸 일심 종심 방어선 또는 일선 종심 방어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오는 길은 해안을 따라서 오는 연안 루트와 내륙으로 오는 이 내륙 루트가 있습니다. 역시 또 그 두 개의 교통로를 따라서 성곽들을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선 종심 방어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청천강을 건너면 그때부터는 도성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상의 도성방어 체계와 외곽의 도성방어 체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방어 체계만 따지더라도 중국 왕조의 군대가 고구려 평양성을 점령하려면은 전면 방어선을 무너뜨려야죠. 1선 종심 방어선을 통과를 해야 되죠. 2선 종심 방어선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성의 외곽 방어선을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환상의 위성 방어 체계를 통과를 해야 되죠. 몇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까? 최소한 5단계를 통과해야만 평양성이라는 도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겹겹의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원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수나라나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중국하고 싸운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잘 됩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고구려인들이 국가의 명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입체적인 군사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약체인 백제나 신라를 상대하는 남부 지역에는 군사력을 좀 덜 집중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 그래서 이제 수군의 침공로하고 이 당군의 이제 침공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요, 재미있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나라의 경우에는 요하를 건넌 다음에 요동성을 막 공격하다가 잘 안 되면은 바로 평양성으로 공격을 해요. 그게 이제 612년에 우중문하고 우문술이 이 별동대 30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으로 직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을지문덕이 유인을 해서 이 살수 청천강에서 이제 대첩을 거두었는데, 왜 수나라가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구려의 군사 방어 체계를 충분히 파악을 못했던 게 아닌가, 파악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수양제가요,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돌궐도 이 격파를 하고요, 토요콘도 격파를 하고요. 그래서 유목을 바탕으로 한 여러 이 국가나 족속들을 격파를 한 다음에 고구려 공격에 나섰어요. 이런 유목민들은 성곽을 촉조하거나 하질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쫙 진국을 하면은 그냥 정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결국은 수군이 평양성까지 갔지만은 뒤를 돌아버리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린 그 많은 성들이 버티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을지문덕이 준 오은시를 명분 삼아서 우중문 우문술이 도망치듯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평양성까지 가서야 자기들이 도간에 든 주요의 신세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645년에 당태종이 침공하는 걸 보면 전혀 다릅니다. 당태종은 요하를 세 갈래로 건너게 해요. 그러면 절대로 평양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요동평원에 있는 전년 방어선 라인에 있는 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모성과 요동성과 백암성을 공격을 하고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여기서 발목이 잡혀서 퇴각을 하죠. 퇴각을 하죠. 왜 당태종이 이렇게 했을까? 네. 사실 당태종은요, 645년에 고구려를 침공하기 전에 641년에 진대덕이라는 이 당에 군사정보를 총괄하는 친구를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고구려의 이 군사정보를 쫙 염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가 어떻게 구축된지 알았던 거죠. 왜 수양제가 이 살수대첩에서 별동대가 전몰되었는지, 고구려 원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문제는요, 시간이죠. 왜? 당군은 그 많은 이 병참들을 전부 다 대륙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겨울이 되면은 이 동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봄에 요하를 건너서 가을까지 공격하고 겨울이 오려고 하면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6개월 만에 이 많은 입체적 군사 방어 체계를 다 무너뜨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구려가 순하당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얼지문덕도 대단한 인물이었고 또 안시성 전투를 이 승리로 이끈 당시 안시성주도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결국은 건국 초기 이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한 입체적인 군사방어 체계 덕택에 수나라 군대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고구려 후기에 이 정치 지도자들, 지배층들이 제대로 받쳐주질 못했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영계성이 죽은 다음에 내분의 와중에서 그냥 와르르 멸망을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 3세기까지는 사실은 지방 통치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정복 지역도 그냥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을 통해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3세기 후반부터 이제 지방 제도를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와 같이 도성에서 각방미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활용해서 지방 제도를 정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동방면도 도성에서 이렇게 요동방면으로 나가는 교통로를 활용해서 이제 지방 제도를 정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의 성곽을 축조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그래서 이 가장 요충지에는 태수를 파견하고 그보다 낮은 어떤 이 성에는 제라는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2단계를 구축을 하고, 이런 게 대체로 5세기에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5세기에도 유지가 돼서 수사와 성 단위의 지방 제도가 되다가 6세기 중반 이후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광역의 행정구역을 총괄하는 지방관으로서 대성의 욕사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욕살, 철역은지, 누초와 같은 3단계의 지방제도를 정비했던 것으로. 다만 이러한 지방관들은 지방관이면서 기본적으로 군사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성은 지방지배의 거점이면서 군사방어의 거점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양상을 이 두만강 유역에 있는 이 성곽들인데요. 이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책성 자리고요. 여기에 욕살이 파견되고 나머지 한 12개 지역에 철역은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파견되고 그 밑에 이제 누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파견되는 이런 양상들을 확인을 실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고구려 성곽에 대한 조사들이 더욱더 면밀하게 이루어지면은 실제 이 지방 지배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성곽의 분포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